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캠벨 생명과학의 1장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에 준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룰 챕터는요, 2장 원자와 분자라는 챕터부터 순서대로 캠벨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상세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상 속에 있는 물질들 있죠? 뭐 그냥 이런 벽돌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벽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시적인 물질들은요, 결국 모두 원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원소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연계에는 총 92개의 원소가 있다고 밝혀져 있고 인공적으로 합성된 원소까지 합치면 총 118가지가 됩니다. 즉 원소는요 그렇기에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소와 원자 이렇게 두 개의 단어들이 혼용이 되어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원소 같은 경우는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즉 속성을 의미해요. 반면 원자 같은 경우는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즉 구체적으로 요거 몇 개, 아니면은 뭐 B라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셀 수 있는 단위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교촌 치킨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교촌 치킨의 메뉴에는 뭐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늘 뭐 먹을지 계속 고민하는 허니콤보하고 레드콤보라는 요 메뉴가 속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주문하기 위해서는 허니콤보라는 것 2개를 주세요. 레드콤보라는 것 3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단위로서 2개, 3개를 붙여서 주문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원소와 원자의 차이와 유사합니다. 분자에서 이 예를 한번 이어나가 보면요. 물 분자라는 게 H2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H2O 같은 경우는요. 원소는요.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왜 2가지일까요? H라는 알파벳이 뭐 2개가 있지만 일단 종류로 따지면 하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도 종류로 따지면 하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소는 2가지가 있고요. 원자는요, 제가 카운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 1개, 2개, 그래서 수소 2개가 있고요. 산소 1개 해서 총 원자는 3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소는요, 뭔가 속성, 종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자는요, 그 속성에 포함되는 개수, 어떤 종류 몇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25가지의 원소를 필요로 하고요. 그 중에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무려 96%, 약이에요. 약 9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 4개는 꼭 암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칼슘, 뭐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와 같은 원소들이 4% 정도를 약 4%를 차지하는데요. 이 또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소한 요만큼까지는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추후에 제가 화학을 따로 강의로 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기율표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뒤에서 주기율표를 다루기 전까지는 이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를 딱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철, 구리, 망간, 요오드 등등등 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미량 원소라고 해서 0.001% 미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0.001%에 불과해도 얘네들이 농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결핍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중에 영양 같은 것까지 공부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혹은 병리적인 현상까지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량 원소까지 나중에 꼭 공부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심화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제 유튜브가 잘 된다면요. 아원자 입자라는 걸 한번 배워볼 텐데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툭 튀어나왔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벽돌집이라는 게 그냥 큰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벽돌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벽돌집을 짓기 위해선 최소 단위체가 벽돌이 있어야 우리가 벽돌집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벽돌이 최소 단위라고 해도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시멘트와 모래와 물, 악유 이런 것들을 막 배합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처럼
벽돌집의 최소 단위는 벽돌인데 그 최소 단위를 구성하는 또 무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물질의 최소 단위는 뭐죠? 제가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소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단위니까 원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원자 역시도 중성자, 양성자, 전자라는 아원자, 입자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서 최소 단위를 만들어내고 그 최소 단위가 쌓여서 벽돌집처럼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자라는 최소 단위 역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원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성 요소인 아원자 입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원자 입자에는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위사진이랑 같이 봐보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원자 가운데에서 핵이라는 거를 구성합니다. 이 둘이 핵을 구성해요. 그리고 전자가 그 주위에 있는 구조를 띠고 있죠. 양성자는 실제 질량을 한번 파악해보면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중성자 역시 1.673의 10의 마이너스 24승 해서 결국 실제 질량이 유사해요. 우리가 이 실제 질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둘의 상대 질량, 즉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외우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양성자가 질량 1, 중성자가 질량 1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자는 어떨까요? 전자는요, 10의 마이너스 28승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질량이 작은 걸 볼 수 있고요. 이걸 상대적인 비율로 보면 1대 1대 1837분의 1, 즉 거의 2000분의 1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량이 거의 없다, 0에 가깝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원자의 질량을 구할 때 전자의 질량은 생략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구분으로는요, 전하량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전하량은요, 플러스를 띠냐 얘가 마이너스를 띠냐 요걸 의미하는데,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그 전하량을 한번 살펴보면 양성자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자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전하량이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숫자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 전하량으로 나타내는데, 양성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전하량을 실제도, 상대도 0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는요, 방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심에 핵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핵을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고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런 공간 속에 있을 확률을 점으로써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 전자 두 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전밀도 표현법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점으로 다 찍어서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공간을 이렇게 그려놓고 색칠을 해서 경계선만 딱 그린 다음에 이 경계선 안쪽 색칠된 부분에 전자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전자들이 결합을 하고 그를 통해서 분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단계들을 수학적으로는 다 계산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논의하기 위해서 조금 모형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핵이 중심에 있고요, 전자가 그 주위에 이렇게 껍질 위에 두 개가 존재해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자는요, 이 껍질 속에 보기 좋게 가시화시킨 것 뿐이지 정확하게 이 궤도를 돌고 있다, 혹은 이런 원 위에 놓여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은 많이 단순화된 모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화학보다는 생물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된 모형으로 이해를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겁니다. 만약에 뒤에서 보다 더 복잡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런데 아원자 입자들의 수가 원자마다 각각 다릅니다. 일단 양성자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 볼 텐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핵 속에 하나가 있어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고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6개가 있어요. 이렇게 각기 한 원자마다 다른 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활용해서 원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성자의 개수로 번호를 배정해 줬습니다. 즉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수소에겐 1번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헬륨은 양성자가 2개 갖고 있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번호를 2번을 부여해 줍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양성자가 6개 있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6번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양성자의 개수는 이퀄 그 원자의 번호가 되었다. 이렇게 배정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자들은요, 질량도 각기 달라요. 이거는 위의 지식과 링크를 시키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이 아까 상대적으로 1로 보자고 했죠. 중성자도 1로 보자고 했죠.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질량이 매우 작게 무시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우리가 필요가 없고 질량에서는 어떠한 원자의 중성자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만 더해주면 질량수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우리 실제 질량으로 계산을 하면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상대 질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상대 질량은 우리가 그냥 1대1의 비율을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중성자가 1개 있으면 그냥 1로 치고, 양성자가 또 1개 있으면 1로 쳐서 2개를 더해서 2개, 즉 그냥 2다라고 적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원자가 헬륨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이 X자리에는 원소 기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헬륨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넣고요. 헬륨을 살펴보니까 양성자가 2개가 있네요. 그럼 양성자 이퀄 원자 번호니까 아래에다가 이렇게 원자 번호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은 2번이네, 양성자가 2개네 까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심볼을 보고도. 그 다음에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죠. 그럼 질량수는 핵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따져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에 있는 입자들을. 그래서 헬륨은요, 질량수가 4고 번호가 2예요. 질량수가 4고 번호가 2고 원소기호는 헬륨이에요. 이런 식으로 심볼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개수였죠. 마이너스를 해주면 중성자의 개수가 나온다.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거의 이 심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딱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는구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자는요, 전기적으로 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가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이었고 전자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 둘의 개수가 같게 되면 항상 합산 전하량이 0이 나오게 되고 이는 중성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에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고, 또 양성자 개수는 원자 번호를 뜻하죠. 그래서 원자 번호와 이게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초반에 전자 개수는 같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이렇게 겉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을 할 때 많이 쓰이거나 혹은 잃거나 얻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보다는 비교적 핵에서 안정적으로 개수의 변화가 없게 되는 양성자의 개수로 원자 번호를 지정하게 되고요.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전자 개수가 비교적 동일하니 우리는 일단 양성자의 개수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자 번호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헬륨이에요. 헬륨은요, 양성자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중성자가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은 핵에 있는 걸 더해주면 되니까 그냥 질량수는 4예요. 반면 전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2개, 양성자 2개, 즉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니까 개를 내보면 0이죠. 그래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근데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를 의미하고 별도의 표기가 없다면 전자와도 개수가 같으니까 2개 다 우리는 원자 번호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성자의 개수 차이는 없었을까요? 탄소로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는요, 일단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그러면 중성자의 개수가 6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질량수가 12라는 것은 여기서 양성자의 개수를 뺀 6개가 중성자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2의 질량수를 가진 탄소가요, 자연계의 탄소 중에서 약 9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자연계에는 12탄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성자의 개수가 플러스 1개가 되어서 질량수가 하나 상승한 13탄소가 자연계에 약 1% 존재합니다. 또한 이번엔 중성자가 8개인 14탄소도요, 자연계에 여긴 지금 약 0.01이라고 적어두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미량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처럼 중성자의 개수의 차이로 질량수만 차이가 나는 이런 원소들을요, 우린 동위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자 번호는 같아요. 그쵸? 6번, 6번, 6번. 이 말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모두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질량수가 다르죠.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니까요. 여기서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원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은 다르지만 화학 반응은 동일한 원소들이 이 동위 원소의 특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보다는 원자핵 주위에 있는 전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동위 원소의 경우에는 양성자의 개수나 전자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쯤 들어본 방사성 동위 원소란 무엇일까요? 원자는요, 자신의 핵 속에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에너지적으로 안정되게 되고, 에너지적으로 안정이 되다 보니 자연계에 많은 비율로 그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가 플러스 2개가 더 돼서 총 8개의 중성자를 가진 14탄소 있죠? 아까 봤던 그 14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야, 나 중성자가 너무 많은데 불안해, 이렇게 되고요. 이것들이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입자 형태로 변해서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고요.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사선을 방출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핵 속에 입자들의 불균형으로 자연스럽게 핵붕괴가 일어나서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캠벨에서는요, 이렇게 방사성 동위 원소들을 통해서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저는 그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뒤에서 우리가 대사를 다룰 테니 대사와 관련된 실험 기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방사성 추적자인데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위처럼 이렇게 방사선을 방출해 가는 그런 특성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통해 특정 물질이 어떤 물질로 변화했는지를 보는 실험을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14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에 거의 없죠. 완전 미량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즉 C6H12O6라는 화학식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있는 탄소를 14C로 표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계에 있는 포도당은 당연히 12C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걸 14C로 표지를 해둔 다음에 쥐에게 먹입니다. 그러면 쥐 역시도 우리와 비슷한 내장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된 포도당은 간을 향해 갈 거예요. 그럼 간 속에서 포도당이 어떤 물질로 대사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쥐로부터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파쇄해서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어떤 비율로 있는지를 먼저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방사선 감광 필름 같은 것들을 대서 C14가 극미량씩 방출하는 그 방사선을 찾아 포도당이 간에서 어떤 물질로 대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4C로 표지된 포도당이 실험동물인 쥐의 간 속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도당을 14탄소로 표지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캠벨에서는 28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페이지를 잘라서 설명을 계속 이어붙여 드릴 거고요. 만약에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 계정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면 양질의 강의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